이번 시간은 이제 19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하지만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뭐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제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시면은 훨씬 기억이 잘 남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강의 중에 뭐 에피소드 소개를 하거나 뭐 농담을 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썼던 것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재미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그 두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에피소드만 기억이 나도 이게 좀 연상에 연상을 해서 좀 기억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조금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부에 관한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할 때, 또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범인 근거를 위해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할 때,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 조치에 관해서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수사 사건 등에 대한 공부는 사건의 개요와 적용 법률,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은 이제 아래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브리핑이나 인터뷰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서면 공부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 전달이 곤란해서 문답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라든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혹은 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속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은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경우에, 자, 공부 시의 유의사항을 보면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를 단정한 표현이나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언론 매체에 균등한 보도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피해자 또는 피해 내사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도 공보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언론 매체의 인터뷰 등을 권유나 유도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습관이나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 등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에 포함되거나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진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 거소지, 직장, 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해자가 그 죄를 범하고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상당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하고 성인일 것,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해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 잔충 성공이 되겠습니다. 잔충이라는 것은 뭐 잔잔한 벌레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러한 벌레도 성공을 하면은 공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벼룩이죠. 벼룩이 지금 잔충입니다. 이렇게 점프하는 기술이 있죠. 이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잔충도 성공하면 공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범죄 수사 규칙에 있고요. 재척, 기피, 또 회피 사유가 있죠. 먼저 재촉을 보면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때, 또 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나 친족 관계이었던 경우, 또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이는 경우, 이런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죠. 자, 기피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피해자 변호인이 기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척 사유가 있을 때, 자, 수사관이 위에 저런 재척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때는 기피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수사관을 기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다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변호인은 의뢰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기필은 그 신청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사부서장이 아니죠. 그러면은 감사부서장이 이것을 수사부서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기피를 신청하고 난 다음 3일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근데 먼저 기피 신청부터 해놓고 사유는 천천히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통보받은 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여기서는 지체 없이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감사부서장에게 제출을 하고 수사부서장 의견이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3일 이내에 그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피 신청에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감사부서장이 이제 7일 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선 3일 내에 소명하고 3일 내에 담당 경찰관을 교체할 수 있고 7일 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란 말이 나올 때는 3하고 연관이 많았죠. 4에서 감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37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이제 감사부서장이 되겠죠. 수사부서장이 아니고 요 인원수는 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2명, 또 수사부서 2회 2명 이렇게 5명이 참여를 해서 제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종합에 이제 문제 지문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우리 실무종합에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알아둬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재책 기피 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에 이를 염려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하는 거지만 회피는 이제 경찰관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소속 부서장에게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기타. 수사부서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 종결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급 부서장, 자, 안 보이죠? 상급 부서장의 승인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자, 사건을 접수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송치할 때, 다른 관소로 이송할 때, 또 수사를 종결했을 때, 이럴 때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피해자에게도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통지할 때는 3일 내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규정사항에는 없습니다. 뭐 빨리 해줘야겠지만 그래서 뭐 3일 이내에 피해자까지 여기 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관은 사건 관련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는 때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보복 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찰관은 사건 통지할 때 피해자 비밀 보호를 위해서 구두나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편이나 모사 전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사건을 접수할 때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해야겠죠. 그 이외의 방법을 통지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보통 이제 뭐 수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에 편철하게 되죠. 자, 현장 관찰을 보겠습니다. 현장 관찰 순서는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위치를 파악하고 부근 상황을 관찰하고 현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간 특정을 위해서는 고정된 물건을 2개 이상 선정을 해서 물건을 그 기준을 측정을 해야겠죠. 한 개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게 거리라든가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가지고 하면은 삼각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책이 원칙이고 부득이 할 때는 목책임을 명백히 해야 되고 적극적인 요소와 또 소극적인 요소, 예를 들면은 뭐 욕실에는 아무도 출입한 흔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소극적인 요소도 함께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명칭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가족 또는 참여인에게 물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탐문수사 전체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수상한 점 없었나요? 이렇게 막연하게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시 유도가 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문일답법, 질문자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씩 묻는 방법이죠. 여기서 묻는 것 외에는 또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죠.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이거 물었는데 뭐 한 10가지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자유응답법, 질문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법인데 언제, 어디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입니다. 진실성이 높고 암시나 유도에 염려가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이것은 의문사를 수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암시나 유도에 염려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응답법, 질문자가 미리 준비한 몇 개의 답변 중에서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는 것이죠. 암시 유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정문, 이제 A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것도 유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긍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범인식별 절차 라인업입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로 판례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창사에 기록을 해둡니다. 먼저 기록을 해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의자를 포함해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그러니까 인상차이가 다른 사람이면 안 되겠죠. 비슷비슷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동시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범인을 제대로 골라내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대면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격자와 용의자가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질하는 과정과 결과를 문자, 사인 등으로 서면화해야 될 것이고, 이런 원칙은 사진이나 동영상 제시, 가두 식별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목된 자를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죠. 자, 1대1 대면, 범행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현장 부근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용의자와 목격자의 1대1 대면도 허용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수배 차량 등 검색 시스템을 보면은 차량 방범용 CCTV와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를 연계해서 수배 차량 실시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일반 수배 차량이란 도난 범법 차량으로 전산의 입력이 이루어진 차량인데 번호판 분실 및 기타 차량은 제외됩니다. 항상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번호판 분실이나 기타 차량은 제외하고 도난 범법 차량, 이 경우를 말합니다. 자, 위험 방지 또는 수사를 위해서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를 일반 수배 차량이라고 하고, 자, 긴급 수배 차량이란 위에 나오죠. 이제 일반 수배 차량, 또 범죄 용의 차량, 재난 관련 차량, 이 세 가지 중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관세장의 승인을 얻어 긴급 수배 차량으로 전산에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수배 차량이 어떤 것이고 긴급 수배 차량이 어떤 것인지를 요 내용을 보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배 차량의 종류는 이제 일반 수배 차량이 있고 긴급, 범죄 용의 차량, 재난 관련 차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검색은 통과 차량 검색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사전에 지방청장이 승인한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청장 사안이죠. 다만 이제 야간에는 지방청 상황관리관이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법 수사. 자, 수법 원저가 있고 피해 통보표가 있죠. 자, 수법 원저는 피해자를 검거를 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죠. 피해 통보표는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수법 원저부터 보면은 수법 범죄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강절도, 뭐 강간, 사기, 위조, 약취, 방화, 공갈, 작물 등입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자를 검거를 했을 때, 혹은 뭐 인도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구속 송치할 때 입력하는 겁니다. 자, 불구속 피해자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전산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검거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법 원지를 작성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구속 송치할 때 작성을 한다. 그런데 불구속 하더라도 재범 우려했다고 인정하면은 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거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구를 보면은 이제 재범 우려에 있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법 전문이 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기가 인정을 안 했다면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인정을 했다면은
해야 한다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조문에, 여기서는 이제 규칙이죠. 규칙 조문에 인정 시 전산 입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실무 종합에 그 문제 지문은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자 여저가 각각 상의할 수법일 때는 수법마다 수법 원지를 전산에 입력해야 된다.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공무원이 직접 입력해야겠죠. 범행수법 개요는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피해 통보표가 조금 어렵죠. 이것은 이제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즉시 검거하거나 뭐 성명이나 생명물일 등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 통보표 삭제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 피해자를 검거를 했을 때는 피해 통보표를 삭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수법 원지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법 범죄에 있어서 이것도 수법 범죄에 한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 또는 인지하실 때. 자, 이건 설명드렸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전체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입력했다. 그러면 동일 범위에 의한 범죄 여부가 아닌지, 또 재범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해야 된다. 동일한 수법 범죄의 발생 여부, 검거 피해자의 여죄, 또 중요 작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동일한 수법 범죄의 발생 여부는 뭐 수법 원지에 의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같은 수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살짝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수법 범죄가 발생했는가? 여기서 이제 발생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수법 범죄가 발생했는지, 또 검거 피해자, 또 이런 말 나오면은 검거를 했으니까 이것도 수법 원죄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거된 피해자에 있어서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때, 그리고 작물에 대해서 뭐 수배한다든지 조회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 피해 통보표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예 두 문자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죠. 급하게 장발여가 되겠습니다. 작물, 여제, 발생 여부, 이렇게 장발여가 되겠습니다. 장발여는 이제 머리가 긴 여자죠. 그런 여자가 이제 머리를 풀고 나오면은 뭐 밤이면 뭐 귀신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나온 장발여가 있으면 피해, 빨리 피해야겠죠. 장발여 피해. 그래서 피해 통보표를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통보표에 전산에 입력한 피해품은 작물 수배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삭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씩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두 문자로 바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수법 원지 삭제 사유는 피작성자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작성자의 수법 분류 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이 됐을 때, 중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삭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피작성자가, 대상자가 80세 이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수법 원지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피해 통보표를 삭제할 때는 피해자가 검거됐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죠. 피해자가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때 작성하는 것인데, 이미 검거가 되어버렸다면 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해버렸으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수에서 수사 중에 80이 이제 영어로 하면 80죠. 그래서 수사 중에 피 검사 10번 하고 삭제합니다. 수사 중에 피검사 10번 하고 삭제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